예, 오늘 집중 분석에서는 우리 성장률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려운 얘기고 또 무거운 얘기죠. 우리 성장률 전망이 자꾸 떨어집니다. 별로 좋은 신호는 분명히 아니죠. 아마 근데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 성장률이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상황 아니냐 이렇게들 충분히 이해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걸 계속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놔두시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단 상황 파악을 먼저 좀 해보고요. 근본 이유가 또 있겠죠. 그래야지 이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나름의 솔루션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김방희 소장님을 모셨고요. 말씀 나누다가 중간에 단국대 김태규 교수님 앞서 보신 대로 연결을 해서 교수님이 바라보는 또 뭐 분석 또 해법 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GDP 성장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지에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렇게 언뜻 잘 이해하시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얘기라요. 좀 조금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요. 한 나라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지표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건데 네. 특징은 양적 지표라는 겁니다. 질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적으로 1년 동안 각 분야에서 산출한 부가가치를 총 합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GDP라는 얘기는 국내에서 생산된 거.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하는 것도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10원짜리 사서 40원짜리 만들어서 팔면 30원의 부가가치를 만든 거니까 이걸 분야별로 다 합친 네. 게 GDP다. 상당히 양적 지표다. 그러니까 뭐 경제라는 게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질도 있지만 일단 양적으로 전 세계 각 나라를 비교하기 좋아서 한 나라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지표로 지금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예전에 그 부탄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다라는 뭐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를테면 바로 이제 그렇습니다. 어떤 행복 지수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고 그야말로 외적인 철저하게 부분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네. 것만 합친 겁니다. 그러게요. 근데 요즘에 자꾸들 OECD도 그렇고 뭐 현대경영연구원 같은 이런 민간 연구원들도 그렇고 뭐 한국은행도 조만간 수정할 거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다 줄줄이 내리네요. 네, 그거는 내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통 2018년 경제 전망치다 그러면 지난해 연말에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운영하다가 한 중반을 넘기면 7월을 넘기기 시작하면 수정치라는 걸 내놔요. 하반기 성장률 전망 그리고 이렇게 그 하면서. 마무리할 무렵에 이제 확정치라는 걸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나 한은의 수정치는 이미 7월에 나왔어요. 그랬죠. 그때는 3.0에서 2.9 정도로 잠깐 이제 약간 살짝 낮췄죠. 내렸었죠. 예. 근데 이제 가장 충격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온 거는 이제 9월 20일에 OECD 이른바 이제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내놓은 수정 전망치입니다. 이게 이제 3.0에서 2.7로 떨어뜨렸으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하향 그렇죠. 조정했고요. 0.3%포인트는 한 그렇습니다. 번에 내리면 좀 그리고 크네요. 어제부터 이제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수정치를 내놓았는데 어제자로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놨는데 현대경제연구원은 흥미로운 게 숫자 자체는 줄이지 않았어요. 2.8로. 근데 내년 수정치를 내년 전망치를 2.6으로 대폭 내려서 상당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민간 경제 연구소도 이제 이번 달 초에 많이 내놓을 것 같습니다. 하향 전망된 수정치를. 지금 이렇게 낮춘다라고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내수라고 불리는 게 두 분야로 나뉘어 있죠. 소비와 투자인데 투자. 이건 거의 이제 정체 상태예요. 소비가 뭐 한 6개월에 한 1.7% 정도 느니까 큰 의미가 없는 자연 증가에 이제 불과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수출로 버텨왔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출은 그 4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호황으로 버텨왔는데 두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하나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이제 국제 무역 자체가 잠깐 흔들리지 않겠느냐 하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아직 뭐 불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반도체가 뭐 단기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아예 그 슈퍼 사이클이라고 불리는 대호황이 2년 만에 끝이 나는 건지는 모르지만 반도체 가격 조정이 본격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로 먹고 살았다. 그리고 수출을 매겨 살린 게 이 반도체인데 이것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이제 가장 그나마 이제 어려움을 상쇄해 주던 분야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전망치를 좀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이죠. 반도체 얘기, 뭐 미중 무역 갈등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고, 근데 반도체 얘기는 이게 뭐 그 가격 정점, 뭐 공급 정점, 공급 뭐 과잉 뭐 이 얘기가 뭐 연중 내내 되던 거라
이거는 좀 어떻게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근데 이 얘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국대 김태희 교수님 전화로 연결을 좀 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다른 나라는 다 잘 나가는데 한국만 이 모양이야 뭐 이런 식의 굳이 뭐 이렇게 풀어서 표현하자면 그런 건데 네. 교수님께서는 이런 지적에 동의하시는지요 일단? 뭐 사실 미국이나 뭐 일본, 우리랑 가까운 나라들, 그건 사실 완전 고용이거든요. 네, 그렇죠.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좀 올려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사실 OECD 국가에서 거의 우리가 이거 유일하게 지금 경제 성장이 계속 후퇴하고 고용이 악화되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썩 좋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유럽이나 요즘에 이탈리아도 좀 시원찮다는 소리가 자꾸 들리고도 그래서 근데 유럽이나 좀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좀 모자랐습니까? 좀 그렇죠. 사실은 유럽에서도 가장 이제 어려운 나라가 이제 뭐 이태리 아까 말씀하셨고 스페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도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유럽에 어떻게 보면 좀 그 경제 위기의 어떤 진앙지라 그랬는데 거기도 지금 호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EU도 지금 금리를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글쎄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는 지금 경기가 이제 너무 그 기대보다 좋으니까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랑 정반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자꾸 이제 떨어지니까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좀 걱정이 더 커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네. 다른 상황도 별로 좋지 않은데 뭐 이를테면 집값은 네. 계속 오르고 뭐 금리도 오르고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좀 잘못되는 게 아니라 많이 걱정들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경제 상황이 요즘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그 이유를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지금 다른 그 대외적인 상황은 우리한테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른 나라가 경기가 좋다고 하는 그렇죠. 건 우리한테 좋은 수출 거죠. 환경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결국 이제 경제가 수출 아니면 내수인데 결국 이 내수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 기업 투자가 좀 끌어줘야 되는데 기업이 특히 이제 뭐 기업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반기업적인 또 그런 네. 정서 또 그런 정책들이 나오니까 기업들이 다 이제 투자를 망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 부분이 이제 결국 고용과 직결이 되는데 우리가 최저임금을 굉장히 빠르게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자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근로 시간이 좀 준단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벌어들이는 소득이 주니까 소비도 그렇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내수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너무 우리가 지금 후퇴했다 이렇게 볼 수 글쎄요. 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 고용도 시원찮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소비가 늘어날 여력이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이 지금 그렇죠. 계속해서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건데 네. 지금 우리가 이제 2%대 중후반에 네. 이제 뭐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와서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를테면 활력을 이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이제 완전히 저성장에 뭐 고착된다, 이렇게 빠진다, 뭐 이런 식의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2%대 초중반의 이런 저성장에 고착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뭐 저성장이 고착되는 거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오히려 내년도 경우는 더 걱정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 금리 문제가 지금 내년도에 추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금년도에는 주로 이제 최저임금을 비롯한 주로 이제 내수 부분 이쪽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이제 기업의 투자 부분까지 이제 될 거예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기업이 투자를 더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소비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고용 플러스 이제 금리 인상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경우는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고 지금 이제 1% 이제 차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리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가 뭐 1,500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감당하기가
결국은 이제 가계소득이 그만큼 이제 이자 부담 때문에 줄 것이고요. 그다음 기업이 싼 금리 해도 투자를 안 했는데 비싼 금리면 더 투자 안 하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 저성장의 장기화보다도 내년도 경우는 뭐 대외적인 변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둔화 속도가 너무 빨라지지 않을까. 아마 금년도도 기억나실 거예요. 금년도도 분기별로 해가지고 계속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해왔는데 예. 지금 내년도 경우에서 가지고 벌써 지금 민간연구소에는 뭐 2.6%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게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던 거로 보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2.6%도 어렵고 2%를 넘기는 것도 좀 힘들 수도 있다. 아까 이야기나 하셨죠. 무역 분쟁 같은 경우도 특히 중국 경우가 우리한테 수출 비중이 큰데 네.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애로사항으로 올 거고요. 그다음 사실상 반도체가 이제 한국 경제를 견인해야 하는데 반도체가 지금 뭐 공급 과잉 내지는 그다음에 세계 경제 자체가 약간 꺾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 수출도 금년에 비해서 한 반토막 증가율이 말이죠. 반토막 날 거라 보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예. 내년도 경우에서 가지고 반도체가 끌어왔는데 반도체 증가율이 반토막. 그리고 우리가 수출 부분에서 가지고 중국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충격을 가져왔을 때 그때는 제가 볼 때는 2%도 이게 글쎄요. 위태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뭐 교수님께서 2%도 안 될 수 있다는 말씀하시니까 되게 사실 그렇게 좀 충격적인데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 근거로 제시한 이런저런 내용들을 감안을 하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저희가 교수님 같은 전문가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겠다라는 것도 그렇게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은 네. 그렇게 예상이 되니 지금부터라도 뭔가 그렇게 되지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는 해법을 좀 이제 말씀을 듣자고 하는 건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인데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지금 뭐 개선된다고 정부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경제가 생각보다 좀 어렵다고 하는 걸 정부가 인식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미중 무역 전쟁 부분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금리 조정 부분이 지금 압박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사실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경제가 약간은 이제 위기 대응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위기 대응 체제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비정규직 제로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경제가 굉장히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높여버리게 되면 실업자를 더 만드는 거죠. 예.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 제로 하게 되면 아예 비정규직이라도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그 기회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예. 정책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2%도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현실화될 수 있겠다. 그나마 예. 지금 정책을 좀 현실에 맞춘다 그런다면 뭐 민간연구소에서 대략 2% 중반 이야기하는데 2% 중반하면 제가 볼 때 내년도에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당국대 김태희 교수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제가 인식차가 조금 있는 걸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소장님 먼저 말씀 들어보죠. 특히 우리 김 교수께서는 이제 반기업 정서라든가 최저임금제 같은 정책 실패가 지금 저성장의 원인인 것처럼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고요. 만약에 최저임금제를 이제 급격하게 인상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기업들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줬다. 그렇다면 이런 저성장이 오지 않았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때문에 저성장이라는 건 이제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내수 특히 네. 소비가 늘지 않는 이유는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외환 위기 전야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6조 원이었는데 지금 1200조 원으로 7배가 넘게 늘었죠. 네. 그렇게 는 이유는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정도로 가정의 소비를
일으켜서 경제를 살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정책이 후유증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2000년대 초반 내수 카드 대란 활성화 사태 뭐 정책이라든가 그런 거 이런 있었죠. 것들이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를 일으켜서 예.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빚을 늘린 거거든요.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제 우리 경제 골병이라고 비유하거든요. 우리 경제가 이제 외환 위기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골절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이 골절상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 충격 때문에 팔다리가 뚝 부러지는 거니까 당장은 굉장히 아픈데 오래 가진 않아요. 근데 골병이라는 거는 당장은 별로 아픈 걸 모르겠는데 완치가 안 돼요. 오래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로 시작된 이 우리 경제의 골병은 아주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함정에 덫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하고 예. 비슷하게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는 이제 2017년 그러니까 지난해 여름을 고점으로 해서 2년 반 정도 사이클에 경기 둔화도 겹치고 같이 있는 거죠. 있는, 수출과 예. 반도체 때문에 이 구조적인 문제와 이 주기적인 문제가 겹치고 있어서 고용이라든가 우리 경제 성장률에 큰 문제가 생긴 건데 이거는 정책 실패와 당장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김 교수님 얘기한 예. 것처럼 정책을 다 유턴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뒤집어서 한다고 해도 이 덫에서 금방 빠져나올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한민국 호라는 이 대한민국 경제라는 이 배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순항을 해왔던 데 있어서의 그 힘이 소위 말하는 제조업,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중후장대 이쪽이죠. 그쪽이 이제 뭐 경쟁력도 잃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이 뭐 이런 그런 중후장대 업종들이 이제 사양 산업이 된 업종들도 많고요. 그러니 근데 우리가 그 사이에 그거를 이제 체인지를 잘 했어야 되는 건데 다른 어떤 좀 더 첨단 업종 이런 쪽으로 흔히 말하는 뭐 4차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좀 그게 늦어진 거잖아요. 최근 지난 한 1, 20년, 10년 사이 뭐 이렇게 사이에. 당장 이제 아까 이제 미국보다도 우리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과거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 1979년부터 40년간 들여다보면 미국이 우리 성장률을 앞지는 게 딱 3번밖에 없어요. 그 80년에 제2 오일 쇼크 때 한 번 하고 외환위기 98년 한 번 하고 2015년부터 이제 비슷해져 가는 거죠. 그러다가 올해 아마 더 앞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왜 충격적이냐면 미국은 우리라는 배에 비하면 항공모함이거든요. 우리 그럼요. GDP의 아까 말씀드린 GDP의 13배쯤 되니까 항공모함이 쾌속정보다 더 빠르다.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이라는 그렇죠. 뜻이고 바로 그 점에서 우리 문제 해법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런 제조업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느냐. 일본이 80년대 다 따라왔다 그래서 놓친다 그럴 때 미국 경제의 복원력은 제조업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지금 와서 제조업을 또 살려보겠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IT라든가 그러니까요. 금융산업을 네. 통해서 새로운 신산업 정책으로 어떤 돌파구를 찾았던 것이거든요. 90년대 내내.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도 그거예요. 사실은 정부가 재정정책이라는 걸 엄청나게 펴기 시작했어요. 일자리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근데 이게 별로 효과가 나타나질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돈이 될 만한, 즉 투자를 일으킬 만한 분야가 많지 않다고 기업들이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남은 우리 경제의 돌파구는 우리 경제의 복원력은 레질런스라는 거는 역시 신산업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들을 찾아내고 키우는 것. 설령 첫 번째 벤처붐 당시에 우리가 좀 실패를 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모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예. 풀어야지 뭐 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너무 이걸 정책 실패다 이렇게만 보는 시각은 단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가 또 너무 또 나서면 나선다고 뭐 반치 얘기하고 뭐 무슨 중앙 집권적 경제 구조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또 안 나서면 안 나선다고 뭐라 하고. 지금은 근데 이상한 사실은- 시기긴 하죠.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이상한 시기라고 말씀하신 게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일종의 과도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제조업의 몰락 얘기가 나오면서 기존의 중후장대 쪽 산업이 구조조정을 못한 그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언급은 사실은 뭐 그렇게 썩 나오질 않고 앞으로 그럼 뭘 해야 되는 건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만 주로 하지 구체적인 건 굉장히 구체적인 건 추상적이거든요. 없죠. 예. 모호하고 이미 우리는 다른 나라 나가고 있는 거에 한참 뒤떨어진 뭐 로봇이냐 AI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실 우리 기업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정부가 재정 적자가 굉장히 커서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고 여력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도 돈이 있고 기업들도 돈이 있는 거다. 그러면 기획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3.0이라는 성장률이 깨지기 시작하고 전망치들이 이제 그보다 떨어지니까 굉장히 그 패닉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 건데 그 3.0이라는 게 예전에 한국 경제는 누워서도 한다는 숫자였거든요. 그것 그렇죠. 때문에 이제 계속 논란이 되는 건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제 구조 고도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구조 개혁을 좀 했을 때는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고도화돼서 새로운 IT 강국이 되고 그래서 우리 경제도 성장을 더 순항하리라고 봤는데 그게 아닌 게 확인이 됐다는 거거든요. 다시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서 제조업에 우리가 몰두했어요. 그러다 맞은 게 최근의 결과거든요. 조선이나 해양, 자동차 쪽에 이제 구조조정을 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 구조 고도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3.0이 잠재 성장률이 아니라 사실은 2% 중반대까지도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실력 자체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요. 한 15년 이상 우리가 좀 제대로 못했죠. 외환위기 때 좀 예. 한 번 수술한 거 가지고 놀고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질 자체가 나빠져서 이렇게 된 건데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중국에 쫓겨서 잃기 시작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기획, 예.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거는 과거의 기준으로 뭐 정부나 기업이 돈만 써서 될 게 아니라 정말 통찰력을 가지고 기획을 잘하는 것. 전 그걸 이제 산업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네. 젊은 친구들 일자리하고도 관련된 그럼요. 그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분야 조금씩 생겨나고 있거든요. 뭐 대중문화, K-팝, 한류, 애니메이션, 게임, 패션, 디자인 뭐 이런 분야에서 젊은이들이 이제 달려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여건을 조성해주고 이제 사람들 관심이 쏠리고 돈이 몰리면 뭐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벤처붐 당시처럼 2000년대 초반처럼 그런 걸 경계해가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번 정부도 이 통상산업자원부 장관 교체하고 그러면서 이 산업 정책에 대한 골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대안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가 또 어떻게 지금까지 이 정도 만들어 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건 분명한데 그래도 잠재 성장률이라는 걸 거꾸로 얘기하면 또 기본 이 정도는 한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몇 년 고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기획을 잘해서 우리가 뭐 돈이나 뭐 인프라나 머리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또 한국 경제가 또 비상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비관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경제 특성을 보면 이런 위기 의식이 강해질 때마다 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어요. 네. 외환위기 당시에 사실은 우리 경제가 제일 긍정적인 비약을 했어요. 예. 그때 많은 체질들을 바꿨고 구조 개혁을 해서 예. 그걸로 한 15년 먹고 산 거죠. 이제 또 새로운 수술이 필요한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슬슬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